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1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하면서 숙지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미국만 믿지 않겠다. 사우디, 튀르키예, 파키스탄, 무슬림 나토 메카방위 협정 체결. 유진우 조선비즈 8월 10일. 한나라 공격은 삼국 전체 공격. 사우디 자본, 튀르키예 무기, 파키스탄 핵 결합. 삼각 집단 방위 체제로 탈미국 독자 생존 모색. 친중동 집단안보 블록 태동. 라자프 타이프 에르드로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세바츠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 2026년 8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3자 방위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이렇게 사진 설명만 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메카 방위 협정 개요. 8월 7일 날 개요를 체결을 했는데 사우디 메카에서 했고 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한나라 공격은 세 나라 모두에 대한 공격. 장관급 위원회 사우디에 사무국을 둔다. 목적은 미국 대체 아닌 안보 다변화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향후 3개국에서 이집트를 추가로 끌어들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삼각구도를 그려봤는데 이 삼각구도 속에 이란을 포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다. 그래서 이란이 어디든 사우디의 시설이라든지 튀르키예까지 국경이 또 접해 있죠. 튀르키예하고는. 그래서 이란을 포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그 독자 생존 모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북부의 쿠르드족, 여기 이란 북부의 쿠르드족이 사는 쪽이 또 석유 생산 지역이 좀 또 포진돼 있다고 그러죠. 튀르키예 동부 쪽에도 쿠르드족이 살고 있고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김구 선생이 빨갱이 서울우유 불매 외친 게시물 광복절 앞두고 또다시 비판. 서윤공 파이낸셜 뉴스 8월 10일. 지난 6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우유팩 불매하자 주장 확산. 광복절 앞두고 불매 관련 게시물 재조명. 역사 왜곡 비판 세도.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회. 나의 소원은 평화의 문화. 백범기구 1949년 돌아가셨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나의 소원 중 국가보훈부에서 그 협적을 서울우유하고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를 다시 인식하는 것으로는 이런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김구는 미 군정으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귀국하는 것은 거부당했었다. 중국 국공내전에서 국민당은 패배하고 대만으로 도망쳤다. 미국이 모택동 및 윤회의 중국 공산당을 밀어주었다는 설도 있다. 만약 장제스가 승리하면 자유민주 세력의 세계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김구 선생이 항일 투쟁과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지원을 받았으나
귀국 시 장제스의 지원금은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 정치 후원금을 못 받고 들어왔다 이거죠. 왜냐하면 미 군정은 미국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안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구는 왜 암살을 당했나? 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항일운동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사회주의들이었으면 자명하다. 그러나 당시 우리 엘리트들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한국 합방되어 있는 식민지 시대에 우리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사상이 꽤 매력 있는 철학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데 공산주의의 무장투쟁이 일어났던 게 현실적인 거죠.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다. 태풍 돌핀의 도로 침수 항공대란. 이성열 한국경제 8월 10일. 중국 동부 저장석에 2차례 상륙 최대 풍속 초속 42m. 최강 태풍 상륙의 초비상 100만 명 대피령. 김현경 한국경제TV 8월 10일. 초속 42m 태풍 돌핀 중국 동부 상륙. 도로 잠기고 항공기 결항 일부 휴교 명도. 태풍 돌핀 상륙한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 조기 폐점 21만 명 대피. 정원지 뉴스 1 8월 10일자. 중앙기상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하고 저장성 동부 안후이성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20mm의 폭우가 내리거나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돌핀이 중국에 상륙함에 따라 곳곳에서 피해 상황이 보고되고 있다. 상하이 철도그룹은 상하이 쿤밍, 항저우, 윈저우, 항저우에서 취저우 등 일부 지역을 운항하는 고속철도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하이 일부 지역의 지하철 운영도 중단됐다. 이와 함께 상하이 푸동과 홍차오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편도 약 1300편 취소되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현지 언론은 돌핀의 영향으로 상하이에서만 약 21만 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매년 태풍 피해를 보는 중국은 첨단 산업에 투자할 돈을 인민을 위하여 우선순위로 도시 하수 인프라 시설을 더 넓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른 동영상을 봤어도 도시 침수가 또 그 흥룡강성 하얼빈까지도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 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도시 인프라 우리나라도 한번 강남이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수 메인 시설들을 좀 더 우리도 투자했다고 그러지만은 중국도 좀 그래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매년 중국 인민들 이렇게 홍수 피해면 아마 불만이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정부는 공산당은 뭐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독재 체제이고 언론 통제가 되는 나라에서 불만을 어떻게 표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 해킹 그룹이 사이버 공격을 위한 AI 도구를 개발했다. 로이터 8월 10일자. 서울 8월 10일 로이터. 북한 해킹 그룹이 사이버 공격을 자동화하고 도난당한 자료를 분석하며 보다 설득력 있는 피싱 캠페인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 도구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집했다고 한국 사이버 보안 회사가 월요일에 밝혔습니다. 사이버 보안 회사인 제니언스는
북한과 연계된 그룹 김숙희가 검색 증강 생성 RAG로 알려진 문서 검색 기술과 함께 올라마, GPT-4얼, MCT 등 현지에서 AI 모델을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설정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도구를 통해 운영자는 민감한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로 전송하지 않고도 문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 그리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수년간 국가연계 사이버 부대를 스파이 활동, 금융 절도, 수익 창출에 사용해 왔습니다. 2023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수집했다며 김숙희 북한 정보가 통제하는 사이버 스파이 단체로 제재했습니다. 취재는 주이스리 에디팅 보도, 에드 데이비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CC의 해외 로봇 차단을 니어쇼링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매니팩처링 다이브라는 매체에서 네이선 오웬스 8월 7일자입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7월 28일 국가안보위험을 이유로 휴머노이드 및 사중종류와 같은 모바일 로봇과 연결된 전력 인버터의 수입을 포함하도록 대상 목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충족하는 제품은 더 이상 FCC 장비 승인을 받을 수 없으며 미국에서 수입, 마케팅 또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금지됩니다. 영향을 받는 회사들은 조건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시행된 이번 전면 조치는 중국이 고객을 감시하고 중국 내에서 조립된 기기에서 전 세계의 민감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봇 생산 및 배치 측면에서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이버 보안상의 이유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리틀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드론과 드론 부품에 관한 FCC의 유사한 조치를 살펴본 후 그는 최근 금지 조치가 휴머노이드와 이동 로봇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해외 공급 업체가 미국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번역이 됐는데 뭔 얘기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짜 지금 조립을 하고 있는 건지 만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렇게 조립 노동자들도 휴머노이드로 대체되는 세상이 올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율이동 로봇 즉 AMR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로봇들은 창고에서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널리 사용됩니다. 리틀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과 유럽의 AMR을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MR 시장이 다소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지 조치는 현재 FCC 라이선스를 보유한 모바일 로봇이 아닌 다른 회사의 신제품에만 적용됩니다. 리틀은 미국에 제조센터를 오픈하는 동안 구형 모델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형 모델을 계속 판매하고 미국은 새 모델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주 초 중국은 미국으로의 드론 수출을 강화하고 FCC의 업데이트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미국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나부스는 행정부가 국내 로봇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과 자금을 투입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든 중국 로봇에 대한 금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다음 국방수권법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니에베스는 FCC의 업데이트에 대해 보안에 대한 역량이 있다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을 구입하면 어떻게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일, 일본, 한국 등 다른 곳에서 오는 혁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이 긴장을 늦추는 상황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것만 맞고 독일, 일본, 한국 또는 동맹이니까 거기서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 니어쇼링이라고 표현한 것을 프렌드 쇼링이라고 되지 않느냐. 네, 한마디로 이것도 뭐 한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내 로봇 공장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로 또 들리기도 합니다. 현재 스위스와 벨기에를 제치고 EU 경제에서 6번째로 큰 폴란드, 안 볼라노프스키 유로뉴스에서 8월 10일자입니다. 2025년 폴란드의 GDP는 9,229억 유로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연합에서 4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경제 규모 면에서 중부 및 동유럽을 선도하고 있으며 GDP는 루마니아, 체코공화국, 헝가리보다 큽니다. 큰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2025년 폴란드의 1인당 GDP는 EU 평균의 85% 미만으로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생활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제 규모면에서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만이 폴란드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중부 및 동부 유럽을 선도합니다.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겠죠. GDP가 1인당 계산된 후에도 폴란드는 여전히 EU 평균보다 낮습니다. 유로스타트가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폴란드의 1인당 GDP는 EU 평균의 85% 미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폴란드가 우리나라 K1 탱크하고 또 K9 자주포를 최초로 수입을 해준 국가죠. 그만큼 경제력은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폴란드에 공장을 차린 것은 동유럽에 아마 그때 그 대우그룹에서부터 그때부터 많이 거기 참여하지 않겠냐, 안 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행 금리 인상 속도 향상, 긍정적 의견 물가 상승 경계. 8월 10일 교도통신입니다. 일본은행은 10일, 7월 30일, 31일에 금융정책 결정회동에서 나온 주된 의견을 공표했다. 정책위원으로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의 2%를 웃도는 것에 경계감을 나타나 금리 인상을 페이스업할 필요가 있다. 금리 인상 페이스가 시장의 상정보다 빨라지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는 등 금리 인상에 적극적인 의견이 복수 나와 있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4일 엔저의 시정에 뒤얽혀 최종적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책이다라고 미 미디어에 말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기대감을 느끼게 한 것 등에서 시장에서는 9월에 다음 회합에서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일본은행은 경기나 물가의 동향을 살펴 금리 인상의 가부를 최종 판단할 자세이지만 금리 인상을 보류하면 엔저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금리를 좀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자꾸 올려서 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방위비만 늘린다고 나라는 지킬 수 없다. 100여 년 전 군비 확대의 덫을 간파한 인물. 8월 10일 다이아몬드 온라인 야마자키 마사히로라고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다. 선전의 10가지 원칙. 안느 모렐리 전쟁 프로파간다 10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그러나 적측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원했다.
세 번째, 적 지도자는 악마 같은 인간이다. 네 번째, 우리는 영토나 패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을 위해 싸운다. 다섯 번째, 우리도 실수로 희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적은 일부로 잔악행위를 이루고 있다. 여섯 번째, 적들은 비열한 무기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일곱 번째, 우리가 입은 피해는 작고 적에게 입힌 피해는 막대하다. 여덟 번째, 예술가나 지식인도 정의로운 싸움을 지지하고 있다. 아홉 번째, 우리의 대의는 신성한 것이다. 열 번째, 이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배신자다. 그것이 성공하면 국민은 정치 지도자가 내세우는 전쟁, 긍정의 대의에 의문을 품지 않고 자발적으로 외적과의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액의 예산을 매기는 것만으로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착각하다. 오작기 육기호가 지적한 이러한 심리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처럼 생각되는 한편 인간의 사고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나 오류라고 하는 면도 있는 것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년 거액의 예산이 군사비에 투입되면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더라도 그 거액의 예산 배정만이라는 사실이 상황 개선에 착각을 낳게 한다.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군비는 나라를 보호하기는커녕 나라를 약화시킨다. 오작기는 앞에서 기술한 군비 제한의 제6장을 과대한 군비는 망국의 본원이라고 제목을 붙여 군비와 경제력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군비 다과대소는 그 나라의 환경과 경제력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다. 경제력 이상의 군비는 싸우지 않고도 그 나라의 수명을 단축하고 심지어는 이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군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경제력에 적응해야 한다. 경제력 이상의 군비는 국방에 용무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망국의 원인이 된다. 이 책이 간행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일본은 오작기가 우려했던 길을 따라 경제력 이상의 군비를 지녀 자신 과잉에 빠져 힘을 과신하고 망국의 말로를 더듬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북한이 이런 형국일 텐데요. 경제력 이상의 군비를 지금 북한은 쓰고 있죠. 외적의 위협을 이용하는 군인에게 오작기 육교가 울린 경종, 오작기 육교라는 일본의 정치가는 그러한 심리의 함정에 대해 1929년에 상제한 군비 제한이라는 저작에서 지적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6년 국방비는 GDP의 1.5% 이내로 확인됩니다. 미국은 나토의 5%까지 증가시키라고 요구했죠. 미군 주둔비도 포함시켜야 하면 당연할 것입니다. 한국 2026년 국방예산을 보면은 65조 8,642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5%고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율은 2.37%, 정부 재정 대비 13%입니다. 이것은 그 퍼센테이지는 나와도 내역은 공개가 되질 않죠. 국방 예산은 그 국회 예산처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휴전으로 사실상 전쟁 상태이므로 프로파간다 시 원칙도 필요 없다. 조선의 국방비가 GDP의 3할대라면 한국은 국방비를 조속히 5%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은 말라 죽고 인도가 뜬다. 완전히 뒤집히는 글로벌 공급망, 한국은 안전한가? 파일로 볼까요? 8월 10일자입니다. 글로벌 에너지의 마스터키를 위한 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의 마스터 스위치를 한 나라가 쥐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곳곳에서 정유 공장이 불타고 중동의 오랜 석유 카르텔이 깨지는 현상은 단순한 우연이나 몇 나라의 사이의 전쟁이 아닙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을 타격하여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도를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이자 세계의 공장으로 점 찍으며 사람들의 배타적인 경제 클럽을 구축하려 합니다.
석유 시장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곧 히토류의 핵심 광물 시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며 에너지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요? 원빅 월드쇼에서 치밀하게 짜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알고리즘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던져야 할 핵심 문제를 파헤쳐 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에너지의 마스터 스위치, 트럼프의 드릴 베이비 드릴 구호에 숨겨진 치밀한 전략,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미국이 중국의 에너지줄을 끊는 방법, 아랍에미리트의 폭탄 선언과 미국의 새로운 질서 구축, 중국 대신 인도, 통째로 바뀌고 있는 세계의 공장, 에너지와 광물이 무기가 되는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이걸 넘어서 석유 시장에 쓴 방식을 광물 시장에서도 쓰려는 미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동 이란 전쟁의 제대로 보는 시각이죠. 결론은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이 얘기하는 지리멸멸하다, 곤란에 빠졌다, 무기가 지금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그거 다 헛지랄들이고,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가면서 중국을 말라 죽이기, 제가 고사작전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벌써 얘기를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인도를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망하기 전에 미국이 중공을 개방시켜 가지고 급속한 한국보다 빠른 경제 발전을 따라와서 우리나라보다 더 경쟁력이 높은 업종도 많이 나왔고, 또 이 경제 규모는 세계 2위가 됐지만 GDP는 중진국을 못 넘었죠. 그런데 알다시피 제2위가 좀 보수 자리를 자꾸 넘보면은 죽여버리죠. 일본이 컸을 때처럼.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패권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이번 석유 패권을 확실히 잡고 중국 죽이기를 하고, 그 대신 이제 자기네들도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가져오던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테 그 역할을 넘기는 거죠. 아마 향후 인도가 얼마나 더 경제 발전할지, 좀 더운 나라긴 하지만은 또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살았던 나라를 절대 키우지 말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일본 구구가 한국을 너무 키워가지고 저게 문제다. 그러니까 식민지 당했던 나라는 키우면 안 된다. 식민지 당했던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하지만은 지금 인도로 그 무대를 돌린다면은, 글쎄요, 인구가 또 14억이니까 1인당 GDP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인도는 영어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더 강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름이나 동맹국 아랍에미리트 기름을 사. 인도한테 러시아 거 사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로맨스가 사라졌다. 독신의 70%가 거의 데이트하지 않는다. 일본서도 조용히 나아가고 있는 연애 불황. 8월 10일자 FNN 프라임 온라인. 키무라 타로. 낯선 남자와 3분 동안 포옹을 시작한 지 90초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이대로 혼자 생을 마감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기자가 참석한 곳은 뉴욕 맨하튼 로프트에서 열린 독신자 행사 더 필즈였다. 촛불이 켜지는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낯선 상대와 마주보며 포옹하고 서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동을 느낀다. 독신자의 약 70% 거의 혹은 전혀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의 한 기자의 체험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이변을 상징하고 있다. 이 잡지는 그것을 더 그리트 로맨스 슬럼프, 로맨스 대불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영화도 로맨스 극감, 이 변화는 영화에서도 나타난다. 옛날 호리우드는 로맨스 영화의 보고였다. 로맨스 불황 세 가지 요인. 그렇다면 왜 로맨스 불황이 일어났을까? 첫째는 만남이 바뀐 것이다. 매칭 앱은 만남을 폭발적으로 늘렸다. 하지만 동시에 더 좋은 상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끝없는 선택지도 만들어냈다. 이게 뭐 상징적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럭셔리하게 놀래니까는 제대로 된 남자를 못 만나지, 상대방들을. 둘째는 연애의 비용이 오른 것이다. 집값은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불안정해졌다. 결혼은 둘이서 삶을 꾸리는 출발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비로소 지향할 수 있는 꼴이 되고 있다. 이게 뭐 현실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셋째는 연애의 조건이 바뀐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결혼은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게 됐다. 한편으로 남녀 모두 상대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높아져 이 사람이 아니면이라고 하는 생각이 연애의 허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 재단이 2026년에 공표한 18세 의식조사에서는 장래에 결혼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젊은이는 3년 전보다 7포인트 감소했다. 인생에서 소중히 하고 싶은 일에서도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가 가족을 웃돌아 자산 형성이나 심신의 건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한편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45.9%에 이르러 연애나 결혼에 대한 동경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엿볼 수 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홀몸이 맞다. 결혼할 메리트가 생각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우선시하고 싶다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애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연애는 삶의 존재가 아니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재단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일본 재단이 한국 지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재단이 왜 한국의 이 일본 재단을 운영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 주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만 미일과 그런데 다른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이 글을 읽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결혼해도 여자 성씨가 바뀌지 않죠. 제도와 달리 정신은 우리 전통적으로 2조 때부터 남녀평등이 전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국 남성이 선택되기도 하지만 한국 여성들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남성을 선택하고 있다고 믿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선택이 나중에 애를 낳고 아줌마가 되겠죠. 아줌마 만세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믿습니다. 후손을 낳아야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는 사명감. 군대를 그러면은 면제를 해줘야 될까? 저는 여성 징병제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여성 전사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것도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한테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반반이라면은 여성을 존중한다기보다도 존중이죠.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 인식을 하고 수평적인 그런 생각으로서 우리나라가 좀 가야 되겠죠. 처음에 남녀가 청년주택 같은 조그만 방 한 칸짜리에서 시작하시더라도 또 최근 뉴스를 들어보니까 페버스 뭐 그런 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아무런 어떻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데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일거리가 있고 그렇다면은 서로 남녀가 각자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